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불매운동. 2. 필리핀의 현명한 방향. 3. 가장 큰 수혜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난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필리핀과 일본, 그런데 최근 이들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분노한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와 같은 배경에는 필리핀 육해 공군을 전부 지휘하는 친한파 대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군을 한국군처럼 만들고 싶다며 한국의 무한 사랑을 드러낸 필리핀 대장.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필리핀의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지금 최고의 황금 시대임에 절친 사이다.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외무상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일본을 찾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를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하며 기시다 후미오의 일처리에 감탄한 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죠. 두테르테의 일본 사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닌데요.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 앞으로 필리핀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윌리엄 다르 필리핀 농업부 장관은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며 앞으로는 이런 무의미한 일은 하지 않고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일본과 2+2 회담을 개최할 것을 발표하며 일본과의 협력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들 일본 필리핀 두 정상은 점점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 도발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주장.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까지 했죠.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 군이 공동훈련에 대한 협정, 물자와 영무를 서로 융통하는 물품 및 영무 상호제공 협정 SC를 맺기로 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최근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일본 제품에 대해 불매를 선언하는 등 일본을 믿는 것이 아니라며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중국의 도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두테르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 두테르테는 일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산 무기 수출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입하려고 점 찍은 일본산 무기들이 흡족한 상태가 아니었죠. 1등급 수준도 아니고 2, 3등급 제품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국제 무기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일본 방산업계는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가격은 물론이고 노후화된 기술, 게다가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사토에이고 슈카이도 다크쇼쿠베 교수는 일본이 장비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의 방위 제품은 1등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들이 많다고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매년 값비싼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만족해 스스로 무기 개발을 하는데 열의를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방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이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점에서 일본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을 드러냈죠. 일본 제품 중 유일하게 두테르테가 수입 결정한 제품은 감시 레이더 제품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일본과 교류를 한다고 했지만 필리핀 입장에서는 실속 없는 교류에 불과했죠. 반면 필리핀은 한국 무기 구입에는 열의를 보이며 한국산 무기라면 믿고 구입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국 무기를 구입하게 된 것은 어떤 인물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전 군을 총괄하는 호세 파우스티노 대장. 친한파라 할 수 있는 그는 직접 한국군의 놀라운 실력과 무기 성능에 감탄했고 필리핀 군을 한국군처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국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며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죠. 호세 파우스티노는 일찍부터 한국에 대해 애정을 드러낸 인물로 과거 대장 자리에 임명되었을 무렵 한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한국은 나에게 있어 스승과도 같은 국가. 라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필리핀 통합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육군 소위로 군 경력을 시작한 그는 레인저 연대장 자리와 보병사단장 자리를 맡으며 차근차근 공을 세우다가 동부사령관직에 있을 무렵 공산반군 세력을 소탕하는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던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그를 눈여겨봤고 결국 육군사령관 참모총장을 거쳐 전군을 통솔하는 대장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군 병력을 쌓던 그는
한국에서 있었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 평가했는데요.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선진 과정을 거친 그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겨 한국어 수로 코스까지 거치며 제대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덕분에 필리핀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선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그가 가진 노하우를 필리핀에 전수해 한국군처럼 우수 강군을 필리핀에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그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류 첫 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교류 강화를 위한 토의학 정서는 물론이고 주요 인력들을 한국에서 트레이닝 받을 수 있게 부탁했다고 하죠. 그로 인해 필리핀 엘리트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한국 무기의 우수함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필리핀의 낡은 무기를 버리고 한국제로 모두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제로 대체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1949년 필리핀은 한국과 수교한 이후 필리핀은 한국과 인연을 이어갔고 1990년대에 한국 공군의 F-5E 제공호를 지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한국 무기를 지금까지도 공여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초계 안피시중 충주함은 돈을 거의 받지 않고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상징적인 액수인 $100만 받고 필리핀 해군에 인계되었죠. 콘라더 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충주함은 지금까지도 필리핀 해군의 중추 병력입니다. 2019년 휘트선 암초에 중국 병력이 물러나지 않으며 휘트선 지역이 중국의 땅이라고 주장하자 당시 대통령이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제7 전술 전투 비행대를 출격, 한국산 전투기로 이뤄진 부대는 중국 함대를 격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실제 전투에서 사용해본 필리핀은 한국 무기를 수입할 돈만 있다면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큰 손이 되었죠. 두테르테 대통령도 한국 무기의 화력에 감탄하며 향후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국 무기를 미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파우스티노 대장은 양은 물론이고 질적인 차원에서 한국 무기 수입을 늘릴 것으로 밝혔는데요. 최근 안동함을 인계받기로 한 필리핀 해군은 다시 한번 한국에 공여에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해군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 파우스티노 대장은 한국군과 통화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필리핀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한국어로 짧은 인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의 행동에 필리핀은 물론이고 한국군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은 초계한 두 척의 국산 전투체계 CMS를 도입, 한화로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수입했습니다. CMS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전투 임무 수행에 있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죠. 국산 전투체계를 개발한 곳은 한국의 한화 시스템, 20여 년간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순수 기술력으로 개발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의 여러 함정을 도와주는 공을 세운 곳인데요. 대한민국에 이어 필리핀까지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향후 필리핀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 프로젝트 상에서 미래 사업인 연안경비항모 부위 및 잠수함 도입에도 한국을 제1력 상자로 고려, 무기 수입에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죠. 코로나로 인해 잠잠했던 한국 필리핀 국가 간 교류도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코로나가 가라앉고 본격적으로 훈련 시즌에 들어가면 필리핀군은 한국군의 교범으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성능으로 무장한 한국 무기에 반한 필리핀 한국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에 분한 일본은 필리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 개발 지원을 약속, 필리핀과 공조를 이어가기를 원하며 일본산 무기 판매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한국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있는 필리핀 대장은 물론이고 전력 강화에 역점을 쏟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변심한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 방산,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잇따른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의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엔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고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PPP 구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간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 전망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엔화 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대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던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 당 150엔이라는 수치에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이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란 물건 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이용해 올해 4, 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100의 숍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500의 숍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의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양품이 선보인 500의 숍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위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중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계 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 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산하고는 했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들었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에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지표와 일본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 엔저, 슈크로 손해를 입은 일본인들 상당수가 외화에 투자하며 일본의 부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가며 일본인도 일본을 버리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끔찍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KF21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가운데 한 외신을 통해서 한국이 KF21을 완전히 스텔스화시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KF21에 최적화된 독특한 형태의 내부 무장창까지 이미 설계해뒀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KF21의 완전 스텔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프랑스와 미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려 했던 인도네시아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에게 친한 척을 하며 박쥐처럼 약삭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는데요. 대체 한국의 계획이 무엇이었길래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추한 방식으로 태도를 바꿔대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한국의 먹거리는 핵웨폰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은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20조 규모 방산 계약과 더불어 서방 세계 한국 무기가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과거 아무것도 없던 국가에서 지금은 서방 자유세계의 무기 공장으로 거듭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했죠. 작년 한 해 70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 방위 산업 수출액은 올해에는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2,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0%가 넘게 성장한 한국 방산은 추후 지금보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중동과 폴란드의 대규모 수입을 마중물 삼아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가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부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벨라루스까지 참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 침공할 생각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높은 화력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한국의 무기가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와 K2를 비롯 세계 시장에서 절찬리에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한국 무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세계 각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 무기는 바로 KF-21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한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탁월한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틈새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F-35와 같은 미국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값을 감안하고 구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도 막상 제대로 생산되어 인도받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최첨단 전투기들이 운용 중 잇따라 결함이 발생하면서 5세대 전투기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마침 최신 기술로 무장했으면서도 5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은 그간의 실적에서 비추어 봤을 때 빠른 생산 인도까지 담보된 국가이기에 세계 각국은 KF-21이 어쩌면 차세대 전투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주력 전투기가 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죠. 아예 KF-21을 스텔스 전투기로 간주하고 5세대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이 조만간 몇 안 되는 완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죠. 시연은도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말하며 호주 공군 장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항공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KF-21의 높은 완성도를 극찬하며 동남아 국가도 자주 국방을 향한 발걸음을 실천하는 한국을 본받아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외신들의 잇따른 극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보도되면서 KF-21은 해외 시장에서의 슈퍼스타로 확실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KF-21 차후 개량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이 2차 개량 사업 시기 내에 내부 무장창을 구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KF-21에는 바로 그 내부 무장창이 없어서 F-20이나 F-35와 같은 완전 스텔스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KF-21의 필연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동체의 크기입니다. 이사 레이더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장비를 탑재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무장까지 달기 위해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KF-21은 동체 크기가 너무 작았던 탓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지 못하고 외부에 무장을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죠. 그럴 경우 기체는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더라도 달려있는 무장들이 레이더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완전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동체의 크기 문제를 극복하고 내부 무장창을 반드시 실현해야만 합니다.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KF-21 시제기에 구현한 기술을 가지고는 이를 달성하기 힘들고 아마도 KF-21의 다음 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때에 가서야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런 예상에 근거해 최소 10년 이내에는 한국의 자체 개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행보는 이런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군사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KF-21의 2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의 기존 전망을 전면 반박하고 한국의 5세대 전투기 확보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거기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KF-21만의 독특한 내부 무장창의 형상까지 공개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미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KF-21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 무장창 구현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상황.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설계가 KF-21의 반메리평 무장창입니다. KF-21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동체 바로 밑배 부분어 반쯤 파묻혀 탑재하는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의 큰 방해 요소인 외부 무장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던 연구진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설계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내부 무장창에 대한 부분은 연구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인 셈이죠. 그렇기에 한국은 2차 사업 추진을 통해 내부 무장창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시간과 예산만 충분히 들이면 한국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근거한 스텔스 형상 내부 무장창의 컨셉 CG가 공개되었는데,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는 사뭇 다른 형상을 띠고 있었고, 이 내용을 미국 군사 매체가 보도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장 충격에 빠진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KF-21 개발의 공동사업자면서도 개발비 분납금을 차이티미로 한국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인도네시아는 4.5세대를 넘어 5세대 전투기로 KF-21이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15EX 구입을 서두르며 돈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한국을 배신하고 막상 프랑스나 미국 전투기로 눈을 돌렸더니 한국이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빠른 시일 내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입장이 애매해진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 이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아직 미결된 분담금을 조속하게 갚겠다고 선언하고 KF-21과 관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발표였을 뿐 그 이후 분담금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계약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하며 한국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통령까지도 한국 정부를 속이려고 든 셈이기 때문이죠. 구구절절 늘어놓은 명분은 결국 KF-21이 비싸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는 의미였고, 한국은 그래도 너그럽게 분담금의 30%는 돈 대신 현물로 갚으라고 배려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 2026년 6대를 미리 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위해 8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보란듯이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려고 하는 라팔보다 더 성능이 좋은 KF-21 개량형 개발에 들어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막상 수입하려고 했던 라팔도 값비싸기로는 유명하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한 대당 약 1억 2천만 달러에 가까운 고가이기에 인도네시아가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즉 빚을 져야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배신했던 한국에 다시 꼬리를 치며 KF-21 도입 쪽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의 극히 일부인 약 600만 달러를 올해 10월 한국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을 내면서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제스처만 취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에게 기술을 내놓으라는 시기까지 했습니다. 초청을 한 적도 없는데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한국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는 KF-21 기술을 인도네시아 기술진에게 공유해달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입니다. 뻔뻔하게도 푼돈만 내고 기술은 죄다 채갈 생각으로 배짱을 부리고 나선 것인데요. 간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질려버린 한국도 혀를 내두르며 기술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를 불신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약속 빠르게 태도를 바꾸며 손을 내민 인도네시아에 휘둘리지 말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모든 돈을 확실하게 받아낸 후 이들과의 군사적 협력 일체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